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TV를 켜보세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연일 장밋빛 전망을 쏟아냅니다. 지금 안 사면 늦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다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94세의 한 노인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0년간 단 한 번도 시장을 크게 틀린 적이 없는 그 남자, 워런 버핏.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팔고 있습니다. 애플 주식의 절반 이상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심지어 자신이 가장 아꼈던 종목들까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3,00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왜일까요? 당신이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이 노인은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왜 그걸 보지 못하는 걸까요? 잠깐,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스는 광고주의 돈을 받습니다.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공포는 손해고 당신의 탐욕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시한폭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버핏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바로 그 신호들입니다. 며칠 전 전 세계를 뒤흔든 뉴스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던 나라의 독재자가 하룻밤 사이에 마약 밀매 혐의로 끌려간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블랙스완은 항상 나랑 상관없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무너질 때 그 나라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100만%가 넘는 초인플레이션. 어제 집 한 채 값이던 돈이 오늘은 빵 한 조각도 못 사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지금 당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2개의 거대한 힘. 저는 이것을 돈을 갈아먹는 기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기계. 패시브 투자의 역설입니다. 인덱스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S&P 500을 추종하는 ETF 말입니다. 수수료도 싸고 시장 평균을 따라가니까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돈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놈한테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애플이 크니까 애플에 더 많이, 엔비디아가 크니까 엔비디아에 더 많이. 그러면 뭐가 되죠? 큰 놈은 더 커지고 커지니까 또 돈이 더 들어오고 이게 끝없이 반복됩니다. 2010년만 해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요 50%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절반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자동 매수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결과가 뭘까요? 지금 S&P 500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지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2000년 닷컴버블 직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소수의 거인이 시장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극도로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 거인들 중 하나만 휘청거려도 전체 시장이 흔들립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그 나라는 모든 것을 석유에 걸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락했을 때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빅테크에 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계, 제로금리 시대의 유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를 0%까지 내렸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 이게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은행에 돈 넣어두면 바보다. 주식 사라. 부동산 사라. 뭐라도 사라. 이걸 티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는 뜻이죠. 예금 금리가 1%도 안 되는 세상에서 돈은 살 길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특히 기술주로 미친 듯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 아니야. 지금은 금리 올랐잖아. 맞습니다. 금리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주식시장에 학습된 본능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뜨거운 냄비는 불을 꺼도 한참 동안 뜨겁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동성의 잔열이 아직도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기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이시죠? 한쪽에서는 패시브 펀드라는 자동 매수,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10년간의 저금리가 남긴 유동성과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학습된 탐욕이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거품의 한가운데. 이제 버핏이 보고 있는 세 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버핏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버핏 지수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한 나라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버핏은 이 비율이 70, 80%면 매력적이고 10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를 넘어섰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2000년. 그때도 이 수치는 140%였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신호. 신용장호가 폭발했습니다. 신용장호가 뭘까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빚으로 주식을 산 규모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증시의 신용장호는 9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0년 닷컴버블 직전,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젠가 게임을 아시죠? 블록을 빼서 위에 쌓는 그 게임 말입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 모양입니다. 투자자, 기업, 정부 모두가 빚이라는 블록을 빼서 아슬아슬하게 탑을 높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블록 하나만 건드려도 전부 무너집니다. 세 번째 신호. 빅테크 집중도가 극단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S&P 500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의 36%를 차지한다고. 이건 2000년 닷컴버블 직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의 3분의 1 이상이 고작 10개 회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습니다. 애플이 흔들리면 엔비디아가, 기대에 못 미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제가 생기면 베네수엘라는 석유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빅테크 10개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버핏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호를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들은 단 하나의 단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철수. 그렇다면 버핏은 왜 애플을 팔았을까요?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버핏은 평생 기술주를 멀리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그의 철칙이었죠. 그런데 2010몇 년 그는 갑자기 애플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왜였을까요? 버핏은 애플을 기술 기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플을 코카콜라처럼 봤습니다. 아이폰은 최첨단 기기가 아니라 2, 3년마다 사람들이 무조건 다시 사는 소비재였던 겁니다. 면도날처럼, 칫솔처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종교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핏이 말하는 해자입니다. 경쟁자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성벽. 한번 아이폰을 쓰기 시작하면 아이클라우드에 사진이 쌓이고 앱스토어에서 앱을 사고
에어팟을 연결하고 맥북과 동기화합니다. 이 생태계에서 빠져나오는 건 이사를 가는 것보다 더 귀찮습니다. 이게 바로 전환비용이라는 또 다른 해자입니다. 버핏은 이걸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팔고 있을까요? 여기서 버핏의 또 다른 원칙이 등장합니다. 안전 마진. 다리 위를 달리는 트럭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트럭 무게는 10톤입니다. 다리 아입구에 최대 하중 10톤이라고 써 있습니다. 건너시겠습니까? 아마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대 하중 20톤이라고 써 있다면 그때는 안심하고 건너겠죠. 이 10톤의 여유분. 이게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투자해서 트럭의 무게는 당신이 주식을 사는 가격입니다. 다리의 최대 하중은 그 기업의 실제 가치입니다. 버핏은 항상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삽니다. 그래야 계산이 틀려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버핏이 애플을 팔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애플이 나쁜 회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안전 마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0톤짜리 트럭으로 10톤짜리 다리를 건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버핏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판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은 현재 3,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현금은 쓰레기 아니야. 인플레이션에 녹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다르게 봅니다. 현금은 탄약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쏠 수 있는 총알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버핏은 그 현금으로 헐값에 사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가 뭘 해서 했는지 아십니까? 골드만삭스가 무너질 것 같았을 때, 모두가 도망칠 때 버핏은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게 바로 부의 이전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부가 주인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마두로가 체포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동안 얼어붙었던 석유 산업이 다시 열립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 정유회사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습니다. 쉐브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누가 잡을까요? 공포에 질려 도망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금을 쥐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위기 전에 달러와 금을 확보해둔 사람들입니다. 지금 금값이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 사태, 중동 긴장, 지정학적 불안, 전 세계 슈퍼리치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뭘 사서 돈을 벌까를 묻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잃지 않을까를 묻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버핏처럼 하루 종일 기업 보고서를 분석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3,000억 달러의 현금을 쌓아둘 수도 없겠죠.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3층 방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층, 자본을 지키세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투자 중에 빚으로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키워주지만 하락장에서는 당신을 파멸시킵니다. 버핏의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규칙,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빚을 줄이세요. 현금 비중을 높이세요. 버핏이 3,000억 달러의 현금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1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돈. 당신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층, 안전자산을 확보하세요. 지금 슈퍼리치들이 뭘 사는지 아십니까? 금입니다. 달러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콜드월렛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금을 사라, 비트코인을 사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것들이 왜 주목받는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초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은 방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페소화가 휴지가 될 때 달러를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금을 가진 사람들만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층, 기술과 심리를 다지세요.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을 잃지 않는 심리입니다. 피델리티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고객 계좌를 분석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기 계좌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팔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 탐욕에 휩쓸려 추격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매매로 수수료를 갉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시간과 복리가 일하도록. 버핏은 이걸 20개의 펀치카드라고 표현합니다. 평생 투자 결정을 20번만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10번씩 사고 팔지 않을 겁니다. 정말 확신이 드는 순간만 신중하게 펀치를 사용하겠죠. 이게 투자와 도박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가락은 얼마나 자주 매수 버튼을 누릅니까?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1분 만에 거래할 수 있는 시대. 이 환경이 당신을 투자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박사로 만들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오늘 패시브 투자의 역설과 제로금리의 유산이 만들어낸 거품을 봤습니다. 버핏 지수 200% 신용장호 9천억 달러, 빅테크 집중도 36%, 세계의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버핏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풍이 오기 전에 항상 배를 항구로 돌립니다. 그가 지금 현금을 쌓고 있는 이유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마두로가 체포될 줄 몰랐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설마 우리나라가 위기는 항상 설마 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워런 버핏은 94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다음 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누군가 미리 경고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뉴스에서 이제 팔아야 합니다라고 말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순간이 오면 이미 늦습니다. 피가 거리에 흐를 때 현금을 든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공포에 질려 던지는 사람은 그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당신은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